이 책은 인공지능의 이중성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예측의 세계에서 시작하여 법률 인공지능과 리걸테크로 나아갑니다. 법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변호사나 인공지능 판사를 연구하는 일체의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변호사는 추론 지능을, 인공지능 판사는 예측 지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변호사와 인공지능 판사는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산업과 연결됩니다. 리걸테크는 그 자체로도 흥미진진하지만 인공지능의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AI를 제대로 알고 법률에 적용되는 예측 지능의 미래를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책 읽고 행복하세요. 프레디쿠스, 임영익 지음, 클라우드9, 2019년. 프레디쿠스 1. 프레디쿠스 전체 소개. 이 책 프레디쿠스에서 저자 임영익은 자연적 예측 지능과 기계적 예측 지능을 동시에 상징하는 단어로 프레디쿠스를 쓰고 있다. 핵심은 예측이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날씨, 지진, 전쟁 같은 어마어마한 주제부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소한 주제까지 모두 미리 알고 싶어 한다. 이 프롤로그를 읽는 것도 책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싶어 하는 당연한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리라. 미리 앞일을 알거나 예측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내는 허상처럼 보이지만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의 실존적 속성이다. 초원에 뛰노는 얼룩말은 어디에 먹이가 있을지, 어디서 천적이 나타날지를 시시각각 예측하면서 몸을 움직여야 잘 살아남을 수 있다. 얼룩말 나름대로 그들의 두뇌는 상황을 분석하고 추론하면서 매우 지능적으로 작동된다. 예측은 두뇌의 본성이며 존재 이유이다. 우리 인간도 당연히 동물처럼 끊임없이 무엇을 예측한다. 그런데 인간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언어 지능 같은 고도의 지능을 획득한다. 고도의 지능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더 강력한 예측 욕망을 만들어낸다. 이런 예측 욕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에서 나아가 생각과 언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제3의 욕망이다. 지적 호기심으로 포장되기도 하는 제3의 욕망은 스스로를 다시 욕망하는 메타적 성질이 있다. 이치에 맞거나 객관성을 가지는 예측은 수학이나 과학의 탄생으로 비로소 가능해졌다. 천재라고 불리는 극강의 사피엔스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학, 물리학 같은 학문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서 놀고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예측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 우주의 본질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고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물리학뿐 아니라 다른 과학이나 학문도 미래를 예측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 본능과 맞물려 시너지를 일으킨다. 새로운 눈은 통계학을 발전시키고 통계학은 우리의 예측 욕망을 충족시켜준다. 통계학은 데이터 과학으로 진화하고 데이터 과학은 물리학처럼 군림하면서 데이터 세계를 주름잡는다. 지금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과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컴퓨터이다. 컴퓨터는 엄청난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거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의 절대적인 엔진이다. 데이터 과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도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근본으로 하는 컴퓨테이션 학문과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흐름을 잘 생각하면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이제 겨우 시각지능이나 언어지능을 조금 흉내내는 정도이다. 이런 기계적 지능들은 지능처럼 작동할 뿐이지 실제 지능과는 거리가 먼 가짜 지능이다. 그런데 이 가짜 지능은 우리의 예측 욕망과 만나면서 놀라운 반전을 가져온다. 데이터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예측 능력은 알파고의 그것처럼 상상을 초월한다. 처음에 설명하였듯이 예측지능은 자연지능의 본질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의 본질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모방할수록 예측지능의 속성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계적 예측지능은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 인간 지능과는 비교가 안 된다. 특히 암묵지를 형성할 수 있는 딥러닝은 차원이 다른 예측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측지능은 오래전부터 비즈니스 분야에서 맹활약을 해왔고 과학이나 통계학에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 인공지능은 시각지능이나 언어지능을 구현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동시에 소리 소문 없이 무시무시한 예측지능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것이 인공지능의 이중성이며 진면목이다. 인공지능 활용의 종착점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사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법의 영역이다. 법률을 추론하거나 재판을 예측하는 법률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 변호사는 추론 지능을, 인공지능 판사는 예측 지능을 상징하기도 한다. 인공지능 판사는 유무죄를 예측하는 기계,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기계, 형량을 예측하는 기계 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판사는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상징이다. 결국 인공지능 법률가는 추론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법률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인 리걸테크에는 인공지능의 모든 것이 녹아있다. AI를 제대로 알고 법률에 적용되는 예측지능의 미래를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보고서식 양저금에서는 책의 내용 중 치안과 법률에 관련된 내용만을 소개하였다. 프레디쿠스, 임영익 지음, 클라우드9, 2019년 2. 지은이에 대하여 지은이 임영익 법률 인공지능 기업인 인텔리콤 메타 연구소의 창업자로 국내 최초로 컴퓨테이션 법률학 및 법률 인공지능 분야를 개척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면서 수학, 물리학, 전자공학 등의 다양한 전공 분야를 공부하였다. 1990년대 후반 메타 연구소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수학 교육 시스템 연구 및 법률 문서 전산화 사업에 참여하였고 미국으로 건너가 수리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하다 귀국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010년 메타 연구소의 후신인 인텔리콤 메타 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법률의 수학, 물리학, 통계학, 인공지능 등을 결합하는 초융합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년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법률 정보 시스템과 법률 챗봇 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2016년 일본 도쿄, 2017년 영국 런던 2년 연속 우승하였다. 현재 인텔리콘의 대표이사로 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솔루션 개발 및 컴퓨테이션 법률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Ensemble Based Legal Entailment System 외 다수가 있다.
메타 생각 2013년, 인공지능과 법, 공저 2019년 등이 있다. 3. 책의 내용과 서평 1. 범죄를 예측하다. 가. 뉴욕 경찰의 범죄 예측 시스템 콤프스텟 1. 예측 치안 범죄하면 역시 뉴욕이다. 뉴욕 경찰은 악명 높은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고 일찍부터 예측형 치안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1994년도에 이미 뉴욕 경찰은 미국 최초로 콤프스텟이라는 범죄 예측 시스템을 실전에 도입했다. 이 예측 시스템 덕분에 뉴욕의 범죄율이 낮아졌고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예측 치안의 시대가 열렸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 유사한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계속 동원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에 힘입어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 LA 경찰의 범죄 예측 시스템 콤프스텟 한편 LA 경찰도 LA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예측 치안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지역 정보에 기반을 둔 예측 치안 기술인 프레드폴사의 프레드폴 프로그램과 인물 정보 기반의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한 팔란티어사의 기술을 이용한 오퍼레이션 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이다. 1. 프레드폴 LA 경찰이 야심차게 도입한 프레드폴은 2011년 유클라 인류학자 제프리 브렌팅햄 교수와 산타클라라 대학교의 수학자 조지 몰러 교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과 지진 예측에 사용되는 수학을 결합하여 프레드폴이라는 새로운 범죄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두 학자는 범죄의 발생과 진행이 지진과 마찬가지로 특정 단층을 따라 발생하면서 독특한 군집화 패턴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범죄 예측 모델을 고안했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하여 미국 LA 지역에서 80년간 발생한 1,300만 건 이상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시스템은 사건의 장소, 시간, 종류의 세 가지 변수에 기반을 둔 수학 모델을 바탕으로 근무 당일 주요 순찰 지역, 핫스팟에서 어떤 형태의 범죄가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준다. 프레드폴은 경찰 보고서와 전화 기록 같은 과거 시간과 장소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LA 전 지역의 범죄 패턴을 예측하며 지도상에서 경찰이 순찰 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순찰 구역의 범죄 확률을 보여준다. 프레드폴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예측 성능을 보이며 미국, 영국, 우루과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프레드폴을 최초로 도입한 LA는 절도범죄 13%, 강도범죄 22%가 감소했다고 한다. 프레드폴에 대하여 안녕 인간, 부와 권력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온다. 해나 프라이지음, 김정아 옮김, 와이즈베리 2019년, CU 서평 2020년 12월 3주차에서 프레드폴의 탄생 배경인 범죄 예측 시스템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는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였다. 썩 내키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안팎이 모두 그라피티로 뒤덮여 있는 데다가 객차 안에서는 찌든 오줌 냄새가 진동하고 승강장에는 마약 중독자, 도둑, 강도가 들끓었다. 더구나 해마다 지하철에서 살해되는 애꿎은 시민이 20명에 이르다 보니 정말로 세상 어느 곳보다도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
잭 메이플이 교통경찰로 근무하던 때가 이 시기였다. 얼마 전에 부서장으로 승진한 그는 경찰로 일한 여러 해 동안에 범죄를 줄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발생한 범죄에 대응만 하는데 점점 지쳐가던 차였다. 그런 좌절과 불만 속에서 그는 어느 날 기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1999년에 어느 인터뷰에서 메이플은 이렇게 밝혔다. 17m쯤 되는 벽에 뉴욕의 전철역과 전철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크레용으로 폭력 범죄 및 강도와 절도 사건을 모두 표기했죠. 해결된 사건과 미해결된 사건도 대비되게끔 그렸어요. 그저 그런 말로 들릴지 몰라도 메이플이 갈색 종이에 크레용으로 휘갈기듯 그린 지도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다. 그는 이 지도를 범죄 예측 지도라고 불렀다. 그전까지는 누구도 범죄를 이런 방식으로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이플이 도시 전체의 범죄 현황을 한꺼번에 보려고 한 걸음 물러서고 보니 모든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눈에 들어왔다. 지도가 물음을 던졌습니다. 왜일까? 특정 장소에 어떤 범죄가 연거푸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당시 경찰에는 걸려온 신고 전화를 모두 개별 사건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난폭한 마약상 무리가 길모퉁이를 어슬렁거리기에 당신이 신고했는데 경찰이 도착하는 순간 이 무리가 슬쩍 자리는 피했다고 해보자. 당신의 신고 전화와 관련한 기록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 마약상 무리가 다시 돌아와 범죄를 저질러서 다른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당신의 신고 전화와 관련 지을 방법이 없다. 이와 달리 메이플이 만든 지도를 이용하면 범죄가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정확히 짚을 수 있으므로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었다. 여기에 쇼핑센터가 있나? 그래서 소매치기와 강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여기에 학교가 있었던가? 그래서 오후 3시에 말썽이 생기는 것일까? 근처에 혹시 폐가가 있나? 그래서 길모퉁이에서 코카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뉴욕의 범죄 문제를 해결할 첫 걸음이었다. 그래서 1990년에 개방적인 빌 브레턴이 뉴욕시 교통경찰국 수장으로 부임하자 메이플은 브레턴에게 범죄 예측 지도를 보여주었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지하철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애썼다. 브레턴에게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브레턴도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구걸, 방뇨, 부정승차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기는 마찬가지지만 강도와 살인 같은 훨씬 심각한 범죄보다 경범죄부터 해결하는데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두 가지였다. 첫째, 범죄가 들끓는 곳에서 일어나는 반사회적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범죄 행위는 어떤 형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둘째, 요금을 안 내려고 부정승차하는 사람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될 확률이 심하게 높았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부정승차로 체포한다면 심각한 범죄를 차단할 것이다. 브레트는 1991년 뉴스데이지에 이렇게 밝혔다. 부정승차를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심각한 범죄자가 무기를 들고 개찰구를 지나 지하철에 올라타 난동을 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효과를 거두었다. 치안 유지 활동이 똑똑해질수록 지하철도 안전해졌다. 메이플의 범죄 지도와 브레턴의 전술은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뉴욕 지하철 내 흉악 범죄를 27%, 강도 사건을 33% 줄였다. 뉴욕 경찰청장으로 승진한 브레턴은
메이플의 범죄 예측 지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메이플의 지도를 개선해서 범죄 분석, 예측 시스템인 콤프스탯을 개발했다. 데이터 추적 도구인 콤프스탯은 현재 미국 안팎의 여러 경찰 부서에서 사용된다. 그래도 시스템의 핵심은 여전히 잭 메이플이 생각한 단순한 원리로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표시해서 도시에서 범죄가 가장 들끓는 곳을 한눈에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런 우범 지역은 범죄가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스턴을 예로 들자면 28년에 걸친 기록을 연구한 결과 길거리 강도 사건의 66%가 전체 지역의 8%에 지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걸려온 비상신고 전화 30만 건의 신고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더니 그중 절반이 도시 전체 면적의 3%에 몰려 있었다. 그렇게 해서 프레드폴, 프레딕티브 폴리싱, 예측 치안이 탄생했다. 2. 오퍼레이션 레이저. LA 경찰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인 오퍼레이션 레이저는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지정된 지역 혹은 구역의 지리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감시 추적해야 할 인명부 작성을 돕는다. 또한 경찰의 직접적인 주민과 동네의 관찰 기록도 반영하여 세부적인 정보도 놓치지 않는다. 인명부란 그 구역 내에 누가 상습범인지 예측을 위해 취합한 자료로 잠재적 수배 명단과 비슷한 성격이다. 팔란티어의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범죄 기록, 자주 출연하는 지역, 지인 정보, 차량 정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습범 정보, 크로닉 오펜더 블레틴에 기반을 둔다. 병원에서의 레이저 시술에 비유하며 마치 처방 전의 복용량을 표시하듯 특정 지역에서, 일명 레이저존에서 얼마만큼의 경찰 순찰이 필요한가라는 개념으로도 활용된다. 테러범 추적과 마찬가지로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은 평범해 보이는 법 집행 관련 데이터들을 통합 분석하여 범죄 예방에 활용한다. 가령 강도 용의자를 수사하는 형사가 용의자의 이름 또는 신체적 특징과 같은 몇 가지 정보만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주소, 차량 번호, 문신 여부, 범죄 집단 가입 여부 등 관련되는 세세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기반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 검거 확률을 높이게 된다. 이처럼 미국은 뉴욕과 LA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측 치안 기술이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 데이터가 나오면서 다른 주로 계속 확대 적용되고 있다.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범죄율로 악명 높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예측 치안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리우가 도입한 크라임 레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3. 브라질의 크라임 레이더. 브라질은 치안이 매우 불안한 국가이다. 2014년 기준 한 해 발생한 살인사건이 5만 8천 건이나 된다. 살인사건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0개 도시 중 32개가 라틴 아메리카에 있으며 이 중 13개나 되는 도시가 브라질에 있다. 2014년 전후로 브라질의 리우에서는 살인, 강도, 경찰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계속 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단발적인 뉴스보다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범죄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고자 크라임 레이더를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살인, 경찰 살인, 폭력 범죄, 강도 등 4가지 유형의 범죄를 보여준다. 사건, 범죄 장소, 시간 등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종합 분석하여
서로 다른 시간대와 요일까지 고려한 범죄 위험률을 계산한다. 브라질의 대표적 예측 치안 시스템인 크라임 레이더는 경찰과 시민들에게 마치 일기예보하듯 범죄 일기도를 제공하면서 범죄 예방에 공헌하고 있다. 2. 인공지능 변호사를 탄생시킨 이혼 예측 알고리즘. 가. 이혼 예측 알고리즘. 1. 이혼 방정식. 알파고 탄생 10년 전. 괴짜 수학자로 유명한 가스 선댐은 2006년 뉴욕타임즈에 유명인이 이혼할 확률에 대한 수학 공식을 발표했다. 가스 선댐은 뉴욕타임즈의 존 티어니와 함께 역대 유명인의 이혼하는 패턴을 연구한 후 유명인의 결혼 지속 가능한 기간을 예측하는 수학 함수를 만들었다. 선댐은 머리카락 색깔, 할리우드에서 집까지의 거리, 존경하는 인물 같은 요소와 이혼의 함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이혼과 관계성이 있을 리 없다. 그는 이런 식으로 이혼과 관련한 여러 인자를 찾아보다가 배우자의 노출 사진이 구글에 검색되는 정도와 이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공식은 나이, 교제 기간, 결혼 경력, 배우자 구글 검색 지수, 검색 상위에 있는 노출 사진 수 등을 주요 변수로 한다. 이 함수식의 결혼 지속기간 t에 1년, 5년, 15년 이런 식으로 알고 싶은 기간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각 기간 결혼이 지속할 확률을 알려준다. 이런 황당한 공식으로 이혼을 예측한다는 것이 장난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공식은 톰 크루즈, 윌 스미스, 데미 무어 같은 유명인의 결혼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유명세를 치렀다. 2006년도 공식은 그 이후로 발전하여 2012년에 새로운 버전의 이혼 방정식이 발표됐다. 2. 이혼 예측. 이혼 예측에 관한 정밀한 연구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 선댐의 발표 훨씬 전인 1972년에 이미 시작했다. 가트맨 박사는 수학자들과 함께 이혼을 예측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40여 년간이나 이어왔다. 가트맨은 결혼 생활의 균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대화에 있다고 생각했다. 부부는 대화를 통해 갈등과 불만을 표출하며 또한 해결하기도 한다. 존 그레이가 쓴 베스트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도 잘 나와 있듯이 화성의 언어와 금성의 언어가 근본적으로 달라서 대화를 통해 갈등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럴듯한 가정이다. 주고받는 대화 속 단어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부부관계 지수는 주가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변동된다. 가트맨은 대화를 통해 오고 가는 단어 사용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이혼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상대방의 말에 감정이 쉽게 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회복도 된다. 그러나 어떤 한계점을 넘게 되면 균열이 가속화된다. 부부관계는 크고 작은 진동에 잘 견디지만 어떠한 이유로 조그만 금이 한 번 생기면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 유리와 같다. 가트맨 박사는 자신의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 신혼부부 700쌍을 대상으로 15분간 대화를 녹음하여 패턴을 분석했다. 이혼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몇 년에 걸쳐 실험에 참가한 부부들을 추적했다. 이 실험은 12년이 흘러 완성이 됐는데 700쌍에 대한 이혼 예측의 정확도가 94%로 나왔다. 믿기 어려운 이혼 예측 방정식이 탄생된 것이다. 이 내용은 결혼의 수학에 잘 정리되어 있다. 알고리즘 로펌, 위보스. 위보스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혼을 도와주는 일종의 온라인 로펌이다. 위보스의 창업자 미셸 크로스비는 9살 때 부모가 이혼했다.
크로스비는 이혼의 아픔을 몸소 경험하면서 2012년에 기존 로펌과는 전혀 다른 이혼 전문 서비스 업체인 위보스를 만들었다. 위보스는 기존 로펌과는 달리 이혼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알고리즘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보스는 이혼하는 부부의 전형적인 패턴을 18가지로 분류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화했다. 위보스는 만남과 이별을 전통적인 법률 관점에서 알고리즘 관점으로 전환하여 부부가 합리적으로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이별의 과정이 감정보다는 논리에 의존해 전개된다. 이런 프로세스는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어 의뢰인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어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줄여준다. 위보스는 먼저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재판이 아닌 당사자 간 조정 전략을 제공한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인간의 공감 능력을 활용해 의뢰인과 교감하며 이혼 전략을 논의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아간다. 이혼 문제에 놓인 사용자들의 법적 공방과 절차상 받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혼 계획부터 재정적 분배, 양육 계획, 이혼 후 정착 방법 등 6가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강점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13초마다 한 쌍이 이혼을 결심한다. 이혼 관련 시장 규모만 해도 30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에 이른다. 위보스는 이러한 미국 이혼 시장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법원까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준다. 위보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통하여 법정 외에서 합의로 결론이 난 경우가 98%에 육박하며 협의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서비스와 비교하여 3배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1. 로스 인텔리전스. 알파고 사건으로 인공지능이 화두로 등장한 2016년도에 로스 인텔리전스라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로펌에 입사하였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로스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법률 정보 시스템으로 자연어 처리 기반의 지능형 검색기이다. 로스는 IBM 왓슨 API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인공지능 변호사라는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한 장본인이다. 한편 두낫페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법률 인공지능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낫페이는 주차 위반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일종의 법률 질의응답 챗봇이다. 이 챗봇은 10대 청년이 만들었다고 하여 더욱 유명세를 탔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은 아니지만 리사라는 문서 자동화 서비스도 로봇 변호사라는 홍보 문구를 달고 세상으로 나왔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변호사 혹은 로봇 변호사라는 이름을 가진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이러한 3가지 시스템들은 알파고가 등장한 2016년도에 모두 세상에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로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로스의 공동 창업자이며 CTO인 지모 오비아겔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소송의 천문학적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목도하였다. 이후 변호사의 업무에 소송에 필요한 정보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면서 그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을 두게 됐다. 토론토 대학교 재학 시절 지모 오비아겔은 당시 친구였던 현재 로스의 CEO 앤드류 에루다와 함께 뉴욕에서 열린 IBM 왓슨 유니버시티 챌린지에 참가하면서 IBM의 클라우드 기반의 인지 컴퓨팅 기술을 접하게 됐다. 이런 인연으로
그들은 IBM 왓슨의 API를 이용하여 법률 테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들은 이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고 미국 굴지의 투자 회사의 도움으로 로스 인텔리전스를 창업할 수 있었다. 로스는 미국의 금융 위기 이래로 많은 기업들이 법률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미국 파산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로스의 특징은 자연어 처리 검색에 있다. 대부분의 법률 검색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키워드를 조합하여 법률 정보를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법률 데이터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로스는 키워드 검색 방식이 아닌 일상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방식의 검색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서비스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로스는 더 많은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리걸 코디니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로스는 단어나 구문을 통해 추출한 정보를 검색 결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의도를 예측하여 법률, 판례, 2차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진 법률 회사들 1. 두낫페이 두낫페이는 2016년도 영국의 조슈아 브라우더가 19살 때 만든 챗봇 형식의 법률 질의응답 서비스 시스템이다. 조슈아 브라우더는 당국으로부터 주차 위반 고지서를 수차례 받았다. 변호사를 통해 철회 요청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들어 본인이 직접 철회 요청을 시도하게 됐다. 정보 공개 청구 및 정부 문서를 통해 주차 위반 고지서가 발부되는 절차와 철회 요건 등을 확인하여 철회 신청을 진행한 끝에 자신의 주차 위반 고지서를 철회하는 데 성공함과 동시에 나름의 요령을 알게 됐다. 이후 친구들과 지인들의 주차 위반 고지서 철회 신청을 도와주다가 주차 위반 고지서 철회 절차와 방법을 설명해주는 챗봇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두낫페이는 대화형 챗봇으로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변호사가 써준 것과 동일한 철회 요청, 항의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이 챗봇은 사용자에게 당신 또는 다른 사람이 운전 중이었느냐? 주차 신호를 알아보기 쉬웠나? 등의 질문을 던지고 각 질문에 대한 사용자의 답변을 분석해 사용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해 준다. 만약 이의 제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간단한 방식이었지만 두나페이는 대중들의 많은 인기를 얻었다. 2017년까지 약 16만 명이 두나페이를 이용하여 철회 요청서를 교통당국에 보냈으며 취소된 금액만 약 40억 달러에 달한다. 두나페이는 항공권 취소에 대한 환불 신청, 계약서 문제, 주거 계약, 비자 및 출입국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으며 현재 항공권 취소 환불, 주차 위반 고지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리사 LISA는 크리시 라이트풋과 아담 듀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비밀 유지 계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자동 작성 서비스 업체이다. 리사는 Legal Intelligent Support Assistant의 약어이며 2016년 4월 완성되었다. 리사는 15분 내에 NDA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11번의 질문에 대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에 맞게 계약서가 완성된다. 계약서를 작성한 사용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전달하게 되면 계약 상대방은 리사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 수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 정보도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리사는 2016년 4월 6일에 개발됐지만 2016년 11월 서비스 출시 직후 유럽, 아시아, 미국, 남미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약 1000건 이상이나 사용됐다. 리사의 서비스 이념은 공정한 계약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인 중간 지점을 찾아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신속, 간편, 저비용으로 처리함을 의미한다. 리사는 단순한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용자 친화성이 매우 강하다. 3. 리걸테크의 서곡. 리걸줌이나 렉스마키나 같은 리걸테크의 회사의 성장과는 별개로 증거 개시와 관련된 법률 산업은 더 일찍 성장하였다. 미국은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일찍부터 정보통신 기술, ICT 등을 접목하여 서류 분석 등을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전자증거 개시 제도 하에서는 엄청난 양의 디지털 문서를 분석하는 업무에 법률 비용이 대부분 발생하기 마련이다. MBA 출신인 존 켈리는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2003년도에 전자증거 분석 기업인 블랙스톤 디스커버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의 알고리즘은 150만 건의 문서를 몇만 달러로 분석할 수 있다. 인간 변호사 비용의 10% 수준이다.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블랙스톤의 고객사로는 넷플릭스, 어도비, 미국 법무부 등이 있다. 특히 2012년 세기의 재판인 애플 대 삼성 특허 소송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리걸테크와 인공지능. 지능의 부활과 관련이 깊다. 딥러닝 같은 머신러닝 기술은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면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데 리걸테크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머신러닝 기술에 자연어 처리 기술이 법률에 들어오면서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의 법률 시스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인공지능의 메카 IBM은 자연어 처리와 새로운 지식 추론 기술을 결합하여 그 유명한 왓슨을 완성했다. 2011년 왓슨은 미국 제퍼디 쇼에서 인간을 격파하고 우승을 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로스는 IBM 왓슨 API를 이용하여 자연어 처리 기반의 법률 시스템을 만들었다. 로스는 파산법에 특화된 법률 검색기이지만 시대의 흐름 덕분에 인공지능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로스의 등장이 말해주듯 리걸테크는 단순한 자동화 법률 서비스에서 나아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서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온라인 로펌처럼 단순하게 시작한 리걸테크는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3.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판사의 등장. 2016년 세계를 놀라게 한 인공지능 판사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셰필드 대학교,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재판 예측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유럽 인권재판소 ECHR의 재판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인데 그 성능은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진행한 사건 5건 중 4건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위 법원의 판결과 약 79% 일치율을 보였다. 공동연구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럽 인권협약 제3조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처벌의 금지,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와 관련 판례 데이터 584건을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냈다. 해당 예측 시스템 개발 및 연구는 기출문제를 분석해 시험 공부를 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이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보면서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해법을 습득하는
전형적인 지도학습 방식의 머신러닝이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범죄 성격, 판사의 경향, 정치적 동향 등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의 종전 연구들과는 달리 법원의 판례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여 재판 결과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쨌든 알고리즘으로 재판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발상인데 그 역사는 매우 깊다. 1963년도에 이미 리드 롤로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사법적 결정의 분석 및 예측이라는 논문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롤러는 논문에서 컴퓨터가 언젠가는 사법 결정의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신성한 재판에 기계가 개입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보수적인 미국의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결을 예측하는 연구를 지지할 리 없었다. 결국 인공지능 판사 같은 알고리즘 재판 연구는 큰 진전이 없이 사라지는 분위기였다. 한편 DNA 검사 같은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과거의 재판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 등장했다. 오판으로 얼룩진 미국 법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배심원 제도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이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알고리즘 재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다. 학자들뿐 아니라 실무에 있는 판사들도 과학기술을 재판에 적용하는 연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저명한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인공지능 판사의 출연이 머지않았다고 선언하면서 판사들의 인지 편향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고리즘 재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법률가들의 태도 변화와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에 힘입어 재판 예측 연구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재판 예측의 원리. 인공지능 판사의 핵심인 재판 예측은 재판에 현출된 사건 자료 자체를 분석하는 객관적 기법과 판사 개인이 성향을 분석하는 주관적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기법은 실제 사건을 구성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론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고급 통계 기법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 앞에서 소개한 유럽인권재판소 재판 예측 알고리즘이 객관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주관적 기법은 판사의 의사결정이 재판 자체의 내용보다는 판사의 주관적 성향이나 인지 편향에 좌우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인지 편향은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합리적 추론보다는 내적인 신념과 외부 상황의 영향을 받아 판단 오류를 범한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인지 편향의 예는 앵커링 효과다. 이 편향은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자리에 멈추어 있듯이 사람은 처음 들어온 정보에 부지불식간에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인지 편향은 가용성 편향, 확증 편향, 최신 편향, 기저율 오류, 조건부 확률 오류 등 수도 없이 많다. 2011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조나단 레바브 교수팀은 이스라엘의 가석방 전담 판사들을 대상으로 재판 예측 연구를 했다. 1112건의 가석방 판결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가석방 인정 비율이 매우 수학적이고 규칙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상황에서는 65%의 비율로 가석방 인정이 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비율로 가석방 인정이 떨어진다. 놀라운 것은 이 규칙적인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식사 여부라는 것이다. 즉, 판사가 식사를 한 직후에는 판결이 너그럽고 판사의 배가 출출해지면 결과는 인색해진다. 이런 패턴은 범죄 유형, 성별, 수감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 연구로 이스라엘 법원은 난리가 났고 사법 정의는 포도당에 있는가? 라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최근에 미국의 난민 재판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있었다. 2017년도 다니엘 체네 연구에 의하면 판사가 난민 재판을 할 때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풋볼 게임 결과뿐 아니라 판사의 이념 성향이나 당일 날씨 같은 요소도 난민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4. 인공지능 재판 예측의 원리와 실행. 인공지능 재판에 대해 안녕 인간, 부와 권력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온다. 해나 프라이 지음, 김정아 옮김, 와이즈베리 2019년, CEO 서평 2020년 12월 3주차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재판. 알고리즘이 인간을 재판한다면? 여름날 일요일 저녁에 런던 남부 브릭스턴 거리에 가면 마음씨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니 술을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이야기하려 한다. 브릭스턴은 밤에 즐길 거리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2011년 8월 7일 일요일 밤은 음악 축제가 막 끝난 참이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계속 흥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거리에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그런데 밤 11시 30분 분위기가 바뀌었다. 브릭스턴 지역 어느 공영주택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소란을 제어하지 못하는 틈에 싸움이 순식간에 브릭스턴 중심가로 번졌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젊은이 수백 명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하루 전인 8월 6일 밤에는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그 지역 청년인 마크 더건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폭력 시위로 양상이 바뀐 적이 있었다. 이틀 밤 연속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도시 곳곳이 혼돈에 빠져들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한 지역의 시위에서 비롯한 폭력 사태가 이제 도시 곳곳에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약탈을 일삼는 혼란 사태로 번졌다. 폭동이 막 일어났을 때 전기공학을 공부하는 23살 학생 니콜라스 로빈스는 여자친구 집에서 주말을 보낸 뒤 늘 그랬듯 브릭스턴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눈에 익은 상점들을 거의 알아보기 어려웠다. 차들은 뒤집혀 있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난 데다가 불길까지 치솟기 시작했다. 게다가 거리의 모든 상점이 털린 상태였다. 경찰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썼지만 문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진 상점 정면에 차와 오토바이를 바짝 갖다 대고서 옷가지와 신발, 노트북, 텔레비전을 훔쳐 신는 무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브릭스턴은 완전히 무법천지였다. 니콜라스 로빈스는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린 전자제품 상점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가 자주 찾던 그 슈퍼마켓도 다른 상점들과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이었다. 문은 부서지고 유리창도 깨진 데다가 가게 안 진열대는 약탈꾼들이 마구 휘저어 엉망이었다. 니콜라스의 옆으로 폭도들이 잇따라 새 노트북을 들고서 달아나는데도 경찰은 막아서지도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난리가 벌어지는 와중에 갈증이 난 니콜라스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1.5리터짜리 생수를 집어 목을 축였다. 그런데 가게를 나서는 순간 경찰이 슈퍼마켓으로 들어왔다. 번뜩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니콜라스는 8월 8일 일요일 밤이 이슥해지자 영국 곳곳에서 더 많은 폭동이 일어났다. 말할 것도 없이 그날 밤에도 약탈꾼이 거리를 점령했다. 그 가운데에는 오핑턴 주민인 18살 청년 리처드 존슨도 있었다.
텔레비전으로 폭동 관련 뉴스를 보다가 호기심을 느낀 리처드는 누가 보아도 여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 복면을 집어들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쇼핑센터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게임 판매점으로 달려가 컴퓨터 게임을 한 보따리 집어들고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CCTV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워두었다. 경찰은 번호판을 이용해 리처드를 추적한 뒤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증거로 어렵지 않게 그를 기소했다. 리처드 존슨과 니콜라스 로빈슨 모두 2011년 폭동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체포되었다. 둘 다 강도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그리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통점은 여기까지였다. 먼저 법정에 선 사람은 니콜라스 로빈슨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주도 지나지 않아 캠버웰 지구 치안판사 법원에 출석했다. 훔친 생수는 분명 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로빈슨은 전과도 없는 데다가 정규 교육을 받는 대학생이었고 법정에서 충분히 죄를 뉘우쳤다. 그런데도 판사는 니콜라스의 행동이 브릭스턴을 무법천지로 몰고 가는데 한몫했다고 지적한 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가족이 할 말을 잃게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리처드 존슨은 2012년 1월에 법정에 섰다. 리처드는 약탈할 의도로 정체를 감추려고 일부러 검은 복면까지 썼다. 폭동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한몫하기는 니콜라스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리처드는 감옥행을 면했다. 그가 받은 형량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200시간에 그쳤다. 행운의 벌금형. 법조계도 사법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렇다고 완벽해지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일은 과학처럼 숫자로 증명되는 일이 아닐 뿐더러 판사가 정확도를 보장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합리적 의심이나 실제적 근거 같은 문구가 법률 용어에서 핵심을 이루고 재판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법조계는 사법제도가 완벽한 확실성을 갖지 못함을 인정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니콜라스 로빈슨과 리처드 존슨 사례처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부당해 보인다. 물론 판결의 차이가 부당하다고 못 박아 말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판사의 결정 방식이 대략은 일치하기를 바라기 마련이다. 예컨대 당신과 쌍둥이처럼 빼닮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과연 같은 판결이 나올까? 1970년대에 미국의 어느 연구진이 이 물음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 진짜 쌍둥이 범죄자를 찾기가 실제로 어렵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았으므로 연구진은 가상의 사건을 만든 뒤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의 판사 47명에게 따로따로 연락해 각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를 물었다. 아래는 연구 논문에 나온 사례다. 당신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겠는가? 18살인 여성 피고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남자친구를 비롯한 지인 7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현장에서 이미 피웠거나 아직 피우지 않은 마리화나 상당량을 증거로 확보했지만 여성 피고의 몸이나 소지품에서는 마리화나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성실한 학생으로 전과가 없다. 체포에 반항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도 않았다. 판사들의 판결은 극과 극으로 달랐다. 47명 가운데 29명이 무죄라고 판결했고 18명이 유죄라고 선고했다. 유죄 선고를 내린 판사의 처벌도 사뭇 달랐다. 8명이 보호 관찰을 추천했고 4명은 벌금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3명은 보호관찰과 벌금형을 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3명은 징역형을 내리겠다고 했다. 따라서 동일 사건에서 동일 증거를 근거로 재판을 받을 때도 피고가 처벌을 받지 않고 법정을 걸어나갈 수도 있고 곧장 교도소로 갈 수도 있었다. 판결 결과는 오로지 눈앞에 어떤 판사가 앉느냐는 운에 달렸을 뿐이었다.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있으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에게는 꽤 충격일 소식이다. 그런데 더 나쁜 소식이 있다. 판사끼리만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은 자신의 이전 판결과도 충돌하는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2001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 영국 판사 81명에게 가상의 피고 41명을 보여주며 보석 신청을 인용하겠느냐고 물었다. 연구진은 사건마다 나름대로 피고의 배경과 범죄 기록을 설정했다. 버지니아주 판사들이 그랬듯이 영국 판사들도 제시된 피고 41명 중 단 한 명에 대해서도 판결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판사들에게 보여준 가상의 피고 41명 가운데 7명은 이전 연구에서도 피고로 제시한 사람이었다. 다만 이름을 바꾸어 판사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속임수이기는 했지만 이 때문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판사 대다수가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게다가 경악스럽게도 일부는 정말이지 멋대로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판결이 제각각이었다. 다른 여러 연구도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니 판사가 마음대로 사건을 판결하게 할 때마다 엄청난 불일치가 일어날 것이다. 달리 말해 판사에게 자유재량권을 준다는 것은 사법체계에 운이 적용할 여지를 남긴다는 뜻이다. 물론 이를 해결할 간단한 해법이 있다.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을 없애면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도록 손쉽게 못을 박을 수 있다. 같은 범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들 모두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면 적어도 보석과 판결에 관해서는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택하는 나라가 덜어 있다. 미국의 연방사법체계와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양형 기준을 규정해 적용한다. 하지만 이런 일관성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때는 정확성을 얻는 대신 다른 공평성을 잃는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두 피고인이 똑같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 명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넉넉한 전문 터리범이라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훔쳤다. 다른 한 명은 최근에 직장을 잃어 겨우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지내는 중이어서 가족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훔쳤고 자기가 한 짓을 뼈저리게 후회 중이다. 이런 상황을 정상 참작할 재량권을 없애고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동일 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면 누군가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말 것이다. 게다가 이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없앤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다수 나라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미국 연방법의 정교한 양형 기준과 스코틀랜드처럼 판사의 재량권에 완전히 기대다시피 하는 방식의 중간쯤에서 사법체계를 세운다. 서구권에서는 대체로 양형 기준이 최고형, 아일랜드나 최저형, 캐나다, 혹은 둘 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규정하고 판사에게 그 범위 안에서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도록 허용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법제도는 없다. 어느 제도에서나 서로 다른 불공평함이 뒤엉켜 경쟁하고 서로 충돌하는 부당함이 혼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 모든 충돌과 복잡함 때문에 알고리즘이 빛을 발할 기회를 얻는다. 판결 과정에 알고리즘을 일부 적용하면 신기하게도 일관성과 개인 사정에 따른 정의를
모두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깨끗이 사라진다. 다. 판사 대 기계의 판단.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 판사와 기계의 예측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정말로 못된 악당이라고 판정한 피고를 판사는 도주나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았다. 사실 알고리즘이 고위험군으로 판정한 피고 중 절반 가까이가 판사에게 보석 신청을 승인받았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았을까? 데이터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위험군으로 분류한 피고가 실제로도 말썽을 일으켰다. 피고 가운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가 56.36%를 넘었고 보석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71%였다. 그 중에는 무엇보다도 최악의 범죄인 강간과 살인도 있었다. 알고리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측했다. 연구진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용하든 인간인 판사보다 예측 결과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숫자가 뒷받침한다. 교도소에 보낼 피고인을 줄이고 싶다면 알고리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알고리즘은 범죄율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구속 판결은 41.8% 낮춘다. 현재의 보석 승인율을 유지하고 싶더라도 문제가 없다. 알고리즘은 어느 피고를 풀어줄지 더 정확하게 선별함으로써 보석 기간 중 재범률을 24.7% 줄였다. 이런 이점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는 지난 8개월 동안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 교도소 수감 인원을 17% 줄이는 한편 재범률을 6% 낮추었다. 달리 말해 도주나 재범 위험이 낮은 범법자 수백 명이 불필요하게 교도소에 갇히지 않았을 뿐더러 범죄 수백 건을 미리 막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영국에서 죄수 한 명당 수감 비용이 한 해 3만 파운드, 한화 약 4,4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또 미국에서는 경비가 철통 같은 교도소의 수감 비용이 하버드 대학교 학비에 맞먹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수많은 납세자가 낸 세금을 아낀 셈이다. 그러니 모두에게 두루두루 좋은 일이다. 리처드 버크 교수는 위스콘신 대법원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한다. 법원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곳입니다. 특히 선고로 뽑힌 판사들은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선고로 뽑음. 그런 성향이 더 크죠. 알고리즘은 그런 판사에게 일은 덜 하면서도 책임을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인간의 판단을 흐리는 요인들. 이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무척 중요한 사항이다. 판사를 괴롭히는 오류가 일관성 부족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알고리즘을 내동댕이 친다면 사법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법으로만 따지면 판사는 판결 시 인종과 성별, 계층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알다시피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렸지 않은가? 판사 대다수는 되도록 편향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거듭 드러나듯이 실제로는 인종, 성별, 계층에 따라 피고를 차별한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흑인 피고는 대체로 수감 시간이 길고 보석 신청 승인율이 낮은 데다가 사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고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실제 처형될 확률도 높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여성보다 남성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또 피고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형량이 상당히 길어진다.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향된 결과는 꼭 노골적인 편견 때문에 나타난다기보다 역사가 되풀이하는 현상이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회적, 문화적 편향이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아직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문제가 또 있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하는 실력이 아주 형편없다. 내가 늘 그렇듯이 당신도 혀를 내두를 만큼 비싼 명품 옷을 50%나 할인하니 괜찮은 가격이라고 확신한 적이 있다면 기준점 효과란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셈이다. 우리는 물건의 값을 매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당황스럽게도 가격을 하나만 제시할 때보다 여러 가격을 비교할 때 마음이 훨씬 편하다. 마케팅 종사자들은 오랫동안 기준점 효과를 활용해서 고객이 어떤 상품의 가격을 얼마나 높이 매길지에 영향을 주었을 뿐더러 고객이 사는 상품의 양도 조절했다. 슈퍼마켓에 걸린 수프 1인당 12통 구매 제한 같은 팻말을 생각해보자. 이런 팻말은 수프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상품을 모조리 사지 못하게 막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인식을 교묘히 조작해 수프를 얼마나 살지 조종하려는 것이다. 뇌는 12라는 숫자를 기준점으로 삼아 아래로 내려가며 구매 개수를 조정한다. 1990년대에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팻말을 내걸면 정확하게 1인당 수프 구매량이 평균 3.3통에서 7통으로 늘었다. 이만하면 판사도 기준점 효과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것이다. 검사가 배상금을 많이 청구할수록 판사도 많은 액수를 지급하라고 명령한다. 또 검사가 가차없는 처벌을 요청할수록 판결 형량을 늘린다. 게다가 인간이 수치를 비교할 때 저지르는 다른 오류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도 마음이 일으키는 이 독특한 변덕을 자신에게서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음향기기의 소리를 한 단계 올리는 효과는 소리가 클수록 줄어든다. 물건값이 1.2파운드에서 2.2파운드로 오르면 가격이 엄청나게 뛴 듯 느껴지지만 67파운드에서 68파운드로 오르면 크게 올랐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듯 느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인간의 감각이 절대 가치보다 상대 가치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해의 길이를 해마다 다르게 인식한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해가 갈수록 한 해의 체감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듯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나 돈, 용량의 크기는 베버의 법칙으로 알려진 아주 간단한 수학식을 따른다. 간단히 말해 베버의 법칙이란 우리가 자극을 인지할 수 있는 최고 변화량, 이른바 최소 식별 차이, just noticeable difference가 맨 처음 자극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당연하게도 마케팅 종사자들은 이 발견도 활용했다. 그들은 초콜릿 크기를 얼마까지 줄여도 고객이 눈치채지 못하게 팔 수 있는지, 상품 가격을 얼마까지 올려도 고객이 살만하다고 여길지를 귀신같이 안다. 안타깝게도 편향된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도 더 있다. 딸을 둔 판사일수록 여성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다. 최근에 지역 연고팀이 경기에 졌다면 보석 승인 비율이 줄어든다. 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재판을 몇 시에 하느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직은 연구 결과가 재현되지 않았고 영향 정도를 놓고 논란도 조금 있지만 점심 이전에 법정에 서면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는 있다. 처음 연구에서 판사는 휴정을 막 끝낸 뒤 시작한 재판에서 보석을 더 많이 승인했고 점심시간에 가까울수록 승인 비율이 줄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판사는 비슷한 판결을 너무 연속해서 내리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앞선 4건의 재판에서 피고들에게 내리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바로 다음의 판결에서는 보석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연구자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음료의 온도에 따라 낯선 이의 인상을 다르게 인식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기로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받은 뒤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더 따뜻하고 너그럽고 상냥한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 5. 메타 인공지능. 가. 지진과 태풍 예측. 예측 지능은 자연 세계를 예측할 때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다. 과거의 지진 기록과 현재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보이지 않는 땅속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지진을 예측하는 예측 지능이 나타났다.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와 캘리포니아 공과대의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과거의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지진이 발생하고 퍼져나가는 방식을 음향신호처럼 변환해 인공지능에 입력하자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지진 분석보다 분석 효율이 500배나 높아졌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구글 공동 연구팀은 딥러닝을 이용해 전세적으로 일어났던 13만 1000개의 지진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이후 3만 개의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자 인공지능은 98%의 정확도로 어디에서 여진이 일어날지 예측해냈다. 지진 예측이 가능하다면 기후나 날씨를 예측하는 인공지능도 상상할 수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 마셜 우주센터는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예측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 예측지능은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데이터를 분석해 태풍의 강도와 풍속을 계산하고 매시간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여 경보를 한다. 또한 엘라베마 대학교의 리테시 프라단 연구팀은 시각지능 CNN을 활용하여 허리케인의 강도를 예측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태풍 경로 예측 시스템인 딥러닝 기반 허리케인 강도 측정기의 베타 서비스를 공개하였다. 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데이터 플랫폼 센터는 딥러닝을 활용해 기상, 기후 예측에 널리 사용되는 수치 예보 모델 자료를 활용하여 태풍 진로를 예측하는 심층 신경망인 딥TC를 구축했다. 메타 인텔리전스.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는 너무나 많아서 모두 설명하기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능의 메타성이다. 우리 인간의 지능은 스스로 확장되는 메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메타는 어떤 대상을 전제로 그 대상의 상위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타 지능은 메타 기억, 메타 메모리이다. 메타 기억은 기억에 대한 기억 혹은 기억 위의 기억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다. 물론 정답을 찾기 위해 저장된 기억을 순간적으로 스캐닝하기는 한다. 그런데 에스토니아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즉시 몰라 라고 대답할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는 찰나의 과정조차도 없이 답을 모른다는 것을 즉시 안다. 두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 체계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뇌는 무엇을 기억할 때 기억을 했다는 자체도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억에 대한 기억인 메타 기억이다. 메타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에 대한 기억이다. 기묘한 메타 기억 때문에 우리는 에스토니아 초대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보자마자 풀 수 없다고 즉시 판단할 수 있다. 평소에 인지 판단을 하거나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안다는 느낌, 모른다는 느낌, 어렵다는 느낌, 쉽다는 느낌, 기억에 있다는 느낌, 기억에 없다는 느낌 같은 것들. 우리는 이런 것을 보통 육감, 촉, 통찰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메타기억과 관련이 있다. 메타기억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 빛의 속도로 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컴퓨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억을 찾아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컴퓨터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항상 기억된 것을 처음부터 모두 찾아보아야 한다. 컴퓨터는 메타기억이 없으므로 모든 질문은 평등하며 따라서 모든 결과도 평등하다. 메타 생각. 또 다른 메타 지능의 예는 메타 인지, 메타 코그니션이다. 메타 인지라는 것은 인지에 대한 인지이며 메타 기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메타 인지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능력이나 마찬가지다. 추상적인 메타 인지는 메타 생각으로 확장된다. 메타 생각은 메타 인지를 기반으로 하여 메타적 지식, 패턴 위에 패턴을 만들고 운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메타적 지식의 운용은 패턴의 패턴을 잡아내는 메타 패턴화 능력과 어떤 지식을 전혀 다르게 보이는 분야에도 활용하는 지식 이전 능력 같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메타 생각은 생각을 운용하고 지식을 만들어가는 힘이며 후천적 학습을 통하여 점점 강해지는 특징이 있다. 메타는 어떤 대상을 전제로 그 대상의 사위적 대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메타는 항상 재귀성이 숨어 있다. 재귀성은 자신을 다시 인용하거나 호출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하거나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 인식도 재귀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재귀성은 오퍼레이터, 작동함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귀성을 가진 시스템은 원래의 시스템을 무한히 반복 확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각에 메타를 부여하면 메타 생각이 된다. 따라서 즉시 메타 생각도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메타 무슨 생각이라는 것이 무한히 생성된다. 메타 생각은 내부적인 생각의 확장뿐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로 향하는 메타 생각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상황을 보자. 보통 나는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알고 있다 생각을 하면 협상 전략을 2층으로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 반대로 상대방도 내가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임의 법칙은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메타 생각의 예로 볼 수 있다. 메타 인지의 윤리적 판단에 대해 일자리 혁명 2030, 박영숙, 제롬 글렌 지음, 비즈니스 북스, 2017년, CEO 서평 2018년 6월 1주차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행동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가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틀을 가지고 있다. 메타 인지, 자신의 인지 능력을 알고 스스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상위 인지 능력은 인간이 지닌 독특한 슈퍼파워이며 자율성의 본질이다. 우리는 메타 인지를 통해 선과 악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도덕적 선택을 한다. 인간이 집단적 목표를 성취하고 거대한 사회적 집단 속에서 번성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특별한 능력 때문이다. 인간은 머신러닝 능력이
선과 악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인공지능은 작업장의 안전을 개선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학습을 증진시키거나 글로벌 보건 안전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즉, 지능형 기계의 도덕적 코드는 인간이 부여한 것에 한정돼 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메타 인지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메타 인공지능. 여기서 피상적이나마 메타적 인공지능 모델에 한번 도전해보자. 당장 메타의 뜻을 그래도 적용해보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 즉 메타 인공지능을 생각할 수 있다. 도대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은 어떤 것일까?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까? 구체적인 감을 잡기 위하여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요즘은 사람 대신에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용접한다. 그런데 이 로봇 팔은 누가 어떻게 만들까? 메타란 개념을 살짝 도입하면 로봇 팔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우리는 즉시 로봇 팔을 만드는 로봇팔, 즉 로봇팔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타 인공지능도 접근할 수 있다.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해 이미지 인식기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신경망의 전체 층의 개수, 피처맵 층의 개수, 풀링의 방법 등 아키텍처 전체 구조와 세부 사항을 개발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최적의 성능을 내는 아키텍처 구조와 하이퍼 파라미터의 결정은 개발자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실제 알파고의 정책망은 13층의 신경망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그런 구조를 선택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또한 어떤 규칙도 없다. 개발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적의 상황을 찾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개발자의 노력을 대신하여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최적의 아키텍처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준다면 이것이 바로 메타 인공지능이 아닐까? 실제 이런 자동화 관점에서 탄생한 것이 구글의 자동화 머신러닝이다. 자동화 머신러닝은 머신러닝이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메타적 방법론이다. 머신러닝을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비유한다면 자동화 머신러닝은 조부모가 부모에게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할아버지가 개입되면서 최적의 조건으로 학습하게 된다. 구글은 현재 데이터만 있으면 자동으로 딥러닝 모델을 디자인해주는 자동화 머신러닝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목표는 자동화 머신러닝 같은 방법론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최적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메타러닝. 위에서 소개한 메타 인공지능이 목표대로 성공을 거둔다면 미래에는 컴퓨터 공학자나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쨌든 메타적 개념을 잘 드러내는 이런 자동화된 머신러닝 방법론은 학습 방법을 학습하는 메타러닝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 메타러닝은 자동화된 머신러닝, 앙상블 학습, 스스로 학습, 표현 학습, 평생 학습, 전이 학습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직은 학자마다 메타러닝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본질은 인간 지능의 메타성을 모방하는 일련의 방법론이다. 6. 서평왈. 인공지능 활용의 종착점은 인간사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법의 영역일 것이다. 법률을 추론하거나 재판을 예측하는 법률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휴먼 에러를 제거한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확신에 찬 오류를 범할지는 지금부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법률 알고리즘을 고민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을까? 4. 경영에 필요한 한마디. 인지과학자 마크 창기지는 예측적 지각이라는 독특한 가설을 제시했다.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0.1초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여 미리 예상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진화됐다고 한다. 인공지능 판사는 유무죄를 예측하는 기계,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기계, 형량을 예측하는 기계 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판사는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상징이다. 결국 인공지능 법률가는 추론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5. 멋진 사례와 재미있는 통계. 폴라니의 역설이 무너지는 순간. 1966년도에 철학자 마이크 폴라니는 인간의 인지 특징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라고 요약하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암묵지가 우리 지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암묵지, tacit knowledge가 우리 지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반복 학습을 통해 자전거를 타는 법을 터득한다. 그러나 타는 법을 말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으로 구별하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보면 안다. 이런 지식이나 지능은 말로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이나 논리로 변형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폴라니의 역설은 인간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기계가 인간을 모방할 수 없다는 이유가 되었다. 세상이 모두 놀란 알파고의 등장은 딥러닝이 폴라니의 역설을 돌파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이 암묵지의 형태로 지식을 흡수하면서 지능이 향상하듯이 이제 컴퓨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세상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모든 규칙을 손수 컴퓨터에 가르치는 성가신 작업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아기가 말문이 터진 것처럼 딥러닝은 이제 알아서 암묵지를 형성해 나간다. 연애 예측, 페이스북의 시작. 하버드 대학교의 연애에 대한 기이한 전통은 마크 주커버그에게까지 이어진다. 주커버그는 1대1 매칭을 기본으로 하는 연애에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매칭이 가능한 사회적 연결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다. 그가 만든 초기의 사이트는 여학생의 사진을 2장 올려서 누가 더 매력적인지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되자 그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는 주위의 과잉 반응에 오히려 주목하면서 이성 간의 호기심 차원을 넘어 사람들의 연결이라는 페이스북 아이디어를 만들게 됐다. 한편 페이스북은 2014년도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페이스북 이용자의 연애 상태와 페이스북 포스트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핵심은 2명의 특정 이용자 사이에서 공유 포스트 수가 약 80일이 넘게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그 수가 줄어들 경우 정보에 연애 중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두 이용자 사이에서 연애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애 관계의 숨은 패턴을 하나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패턴은 예측의 생명이며 좋은 패턴은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어낸다. 예측 모델의 발전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마련이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연애 관계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기발한 마케팅을 준비할 것이다. 6.
조직에 던져야 할 질문. 나는, 우리 조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비자의 미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2. 나는, 우리 조직은 메타러닝을 활용하여 조직 구성원의 학습 시스템과 조직 학습을 통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가? 3. 나는,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